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7일 이종훈의 HQ 시간입니다. 아이고 아직도 HQ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HQ는 하이 퀄리티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아직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헤드쿼터, 즉 이종군의 헤드쿼터를 줄여서 이종군의 HQ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제가 이제 이종군의 HQ만 하더라도 그게 하이 퀄리티 헤드쿼터의 약자다. 뭐 이런 생각을 바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오셔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요. 강화님, 아이고 아투 시작하면 저는 퇴근합니다. 아이고 퇴근하시더라도 핸드폰을 켜놓으시면 저희 아투TV에서 월요일 화요일 진행하는 이종훈의 HQ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화이팅 님도 들어오셨고요. 플레이어 게임 님, 만나 호두과자 님, 뭐 다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 님 저한테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굉장히 안녕하니까 여러분들도 무사히 귀가하시고 또 오늘 남은 하루를 이종훈의 HQ를 들으시면서 하루를 총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아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시아투데이가 어떤 것을 일면 톱으로 했고 어떤 칼럼들을 내보냈는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입니다. 4.10 부정선거 특검 땐 석 달 내 규명하겠다. 자,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입니다. 4.10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제게 맡긴다면 3개월 내에 규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검찰과 경찰이 나서야 하는데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거나 상설특검 가능하겠죠. 그게 어렵다면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과거 부정선거 사범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 공공수사부도 맡았었죠. 다른 누구보다 부정선거 수사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기에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황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해외 학자에 의뢰해서 4.10 부정선거 관련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국민 피해,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위한 대국민 서명도 받을 예정이라면서 선관위 채용 비리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선거의 법률적 정리를 위한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헌법 소원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4.10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인터뷰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아투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사설입니다. 오늘의 사설, 알차게 마무리된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 순방을 하고 귀국을 했죠. 오늘의 사설은 3개국 순방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기사로서도 오늘의 아투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탄 왕국들, 왕국이 아니죠. 스탄 국가들. 스탄은 이슬람어로 아랍어로 랜드라는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잉글랜드, 스와질랜드, 뉴질랜드 하고 국명에 랜드가 붙잖아요. 땅이라는 뜻, 국가의 땅이라는 뜻이면 똑같은 뜻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이 붙는 거는 랜드랑 똑같은 그런 뜻이다. 이 스탄이 붙는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 3개국은요 영토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의 뭐 몇십 배입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텐산 산맥이 있습니다. 중국에 위구르가 있고 위구르를 지나면 텐산 산맥이 있고 텐산 산맥을 싹 넘으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나옵니다. 천혜의 자연의 보고입니다. 그야말로 광물, 뭐 에너지,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4위의 국가고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광물 자원의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차원, 그 차원이 분명히 있죠.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부국으로 가스전 4차 타랑 설비 사업과 그 다음에 키아니 플랜트 정상화 사업, 그리고 요소 암모니아 비료 공장 건립 사업 등 플랜트 분야에서만 8조 2,600억 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물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도 에너지 관련 많은 MOU를 체결했는데 저는 그런 거 다 좋지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KTX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 KTX와 관련돼서 고속철 6편성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야, 제가 한 20년 전인데요. 아이고, 우리나라도 KTX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열망을 그때 실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의 고속철과 손을 잡을 것인가.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떼세베와 손을 잡고 마침내 이 KTX를 개통을 했죠. 20년 만에 와, 엄청난 쾌거를 이룬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드는 고속전철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 갔다 온 말씀 한번 드렸죠. 우즈베키스탄이 사실 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990년도 말이었는데 엄청나게 다른 스탄국보다 자기네들이 훨씬 잘 살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무엇으로써? 바로 지하철로서.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지하철이 없고 우즈베키스탄만 지하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이 있다. 너네는 있니? 우리는 있다. 라고 자랑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즈베키스탄 좀 빠르네요. 다른 국가들은 아직 엄두를 못 내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드디어 마침내 고속철을 뚫을 생각을 하나 봅니다. 이 국가의 한번 제가 타슈켄트라고 수도에서 사마르칸트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경주나 다름없는 고도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마르칸트를 들렀더군요. 가는데 와 정말 직선이에요. 사막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게 크루즈로 딱 놓고 하더라도 정말 전혀 이 페달을 밟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냥 직선 도로입니다. 직선을 가도 끝이 없고 저 신기루도 봤습니다. 정말요 신기루 봤습니다. 신기루가 뭐냐고요? 사막 위에 공중에 저쪽 그 지평선에 파란색 띠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야? 라고 이제 같이 간 코디네이터한테 얘기했더니 코디네이터 하시는 말씀이 저게 신기루야 이러더라고요. 아니 신기루는 뭔가 나무가 있고 무슨 물이 떠 있고 궁전 있고 이런 게 신기루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기 저 지평선 너머에 호수가 바다와 같은 규모의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호수가 반사돼서 굴절돼서 산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파란 띠가 바로 호수가 지금 이렇게 반사된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뭐 오아시스가 있고 여인이 있고 무슨 낙타가 있고 이런 장면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신기루를 봤답니다. 아무튼 신기루를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든 고속철을 타고 우즈베키스탄의 신기루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곧 온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약을 맺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또 모르죠. 아이고 중앙아시아에 가서 돈 쓸 게 있으면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주지. 지난번에 하나 아프리카 이 46개국
미국의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그럴 돈이 있으면 뭐 아프리카에 지원할 돈이 있으면 운운하는데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왜? 그것이 100억을 투자했으면 사실은 1000억이 돌아올 수 있는, 왜? 거기는 광물 자원의 보고이거든요. 광물 자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가 조금만 더 발전하고 조금만 더 발전하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건설이 될 테고요.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계속 진출할 수 있는 가장 밑거름, 첫 번째 발판을 놓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저 돈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우리가 당장 써야 된다라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이 먹고 살 것을 지금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다 뺏어서 지금 다 돈잔치를 갖고 우리가 다 먹어치우자라고 하는 이재명류의 퍼퓰리스트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와의 이런 그 외교가 우리 후손, 우리 자손들에게 보다 더 많은 그런 혜택과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시아투데이의 칼럼, 김희석 논설심의실장의 칼럼입니다. 대통령실의 종부세, 상속세 정책 설명이 반가운 이유. 자, 지난 일요일 날입니다.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KBS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종부세 폐지하겠다.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 상속세, OECD 국가의 평균에 근접해서 내리겠다. OECD 국가는 25%, 28% 정도 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속세라고 해서 얼마나 가져가죠? 50%를 가져갑니다. 거기에 주주 지분을 또 따져서 가중하면 대기업의 주주다, 최대 주주다, 이런 식으로 하면 60%까지 뺏어 갑니다. 상속세가 60%인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없습니다. 도리어 38개국 중에 15개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상속세가 존속해서 나오는 폐단은 뭔지 아십니까?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이 문제입니다. 이 기업들은 많이 다 키워놓고 보면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대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다면 이 기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기업을 승계를 해주고 싶은데, 이 기업을 승계를 하면 어떻게 되죠? 기업 돈의 반을 뚱땅 하고 떼어줘야 됩니다. 어디에? 세금으로요. 세금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유족들은 그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모펀드나 외국계 기업에 팔려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37이라는 기업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화장대 밑에 서랍이나 혹은 죄송합니다. 공구를 두는 서랍에 열리면 꼭 하나씩 있었던 손톱깎이가 바로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37 전 세계의 1위였지요. 그런데요, 회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회장이 사망을 하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낼 수가 없어서 끝내 이 기업은 이름도 없어지고 다른 기업에, 외국계 기업에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계적인 기업 하나를 우리는 공중분해시킨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7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이 기업이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지요? 상속세를 때문에, 상속세 받는 것 때문에 법인세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니, 기업이 공중분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요. 기업은
더 이상 기업의 규모를 커나간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줄여야 된다라는 게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목소리고요. 이게 7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구간 있지 않습니까? 5억부터 10억 이런 구간이 28년 전에 정해지고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상속세는 그때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이걸 찬찬히 뜯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시작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촘촘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아이고 그래 만든 사람이 죽으면 그때 가서 그냥 다 세금을 받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져서 일률적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5사람이 됐다면 지금은 500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화폐의 단위라든지 또는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28년 전에 만들어진 과표 구간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을 봐야 되겠지요. 종부세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징벌적 과세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정권 승계를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부동산 등 경제정책의 실패 아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돈 내, 팔아도 돈 내, 사도 돈 내.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방 한 칸 뜯어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값이 내리면 세금 보전해서 다시 돌려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정책 실장이 바로 이 정책을 바꾸겠다 개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석 논설신문실장이 굉장히 반갑다라고 지금 칼럼을 쓰셨습니다. 물론 아쉬운 대목은 있죠. 이렇게 방송에 일요 아침인가요? KBS 9에서 했는데 8시간 후에 대통령실이 뉘앙스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7월 달에 확정하겠다. 이렇게 8시간 만에 입장 표명을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한 것은 옥의 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1년 12월에 기업인들을 만나서 상속세와 관련된 약속을 했고 또 올해 1월 달에 할증하는 부분, 상속세가 할증되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진짜 상속세는 손봐야 된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정책의 하나의 실현으로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란향기님, 윤 대통령님 차분히 하나하나 잘하고 계십니다. 운사님, 난초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777 37 제품 최고였는데 안타깝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사님도 기억하시네요. 37 재춘방님도 들어오셨나 봅니다. 서로 또 인사 나누시고요. 자, 오늘의 이제 작전 명령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의 작전 명령은 바로 헌법 84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헌법 84조가 큰 논란이 있었지요. 바로 대통령이 되면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물론 외환, 내란 혐의라든지 이런 혐의가 아니면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형사소추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던 재판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논란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 뉴스원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4일에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 형사소추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해석을 재판도 받지 아니한다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건 대통령이 된 다음의 건이지 대통령 되기 전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서 재판을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의미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요, 73%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바로 아이고 재판은 계속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살인자를 대통령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강도를 대통령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끝내야지요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21%나 되는군요. 하지만 73%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다수가 지금 재판을 해야 된다. 극소수는 아니지만 소수가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로우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더욱더 놀랐습니다. 연령별로 보는 것보다 지지 정당별로 봤을 때요. 물론 국민의힘은 87%, 즉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87%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요, 놀랍게도 58%나 재판을 지속해야 된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과반 이상이 재판 계속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조국이 있는 조국혁신당은 더 많습니다. 67%나 되고요. 지역적으로 볼게요.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인천, 경기 73%는 당연한 것 같고, 강원도 74% 당연한 것 같고, 충청도 69% 당연한 것 같은데 광주, 전라가요 61%예요. 61%나 재판 계속해야 돼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놀랐어요. 아니 이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정신을 차리셨지? 맞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돼. 바로 금이 아닙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라는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에 이재명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공인인데 기소를 당했다. 기소라는 건 뭐죠?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재판에 회부한 겁니다. 그러면 기소 단계에서 내가 재판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고, 사실은 재판 결과 확정될 때까지 재판에만 나가는 겁니다. 정치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강호의 도였어요.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한명숙도 부정하고 김경수도 부정하고, 마침내 이재명이란 자가 한술 더 떠서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광주, 전라는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은 모르겠습니까? 연령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18에서 29세는 무려 87%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60대도 아니고요, 70대도 아니고요, 70대 이상도 아니고요. 바로 18에서 29세 사이가 87%.
60대는 74%, 70대 이상은 61%에 불과했는데 바로 10대, 20대, 30대는 29세, 20대는 87%나 재판 중지하지 말아요. 그거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서 유죄가 난다 그러면 대통령 그만둬야죠.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30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너네 20대가 제대로 제정신이면 우리도 제정신이야. 라고 78%나 찬성을 했습니다. 40대가 71%, 50대는 불가항력이긴 하지만 66%도 참 엄청 나왔습니다. 60대 74%, 70세 이상 61%로 바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연령대는 18에서 29세,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광주, 전라, 그 다음에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바로 이렇게나 많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것,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요? 바로 누가 쏘아올려 건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고 바로 지난 목요일자입니다. 목요일자 중앙 지방 일간지의 사설들을 한번 보세요. 8개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을 지연시키지 마라. 사법부는 헌정을 지금 유린하거나 헌정 질서를 흔들리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세상에 재판 지연하는 건 이재명과 그 일당들밖에 없어요. 아시죠? 이화영이, 아시죠? 또 정진상이, 김용, 아시죠? 진보당이었던 간첩들 아주 끝내주게 재판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바로 재판 지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라고 국민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영된 게 바로 사설이고요. 물론 한겨레와 경향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매체들이 입을 모아서 재판장님, 사법부, 대법원장님, 재판 지연하는 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재앙 수준의 혼란이 옵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에 계신 판사님들, 대법원장님, 제발 재판 지연을 받아들이지 말고 심리를 거듭해서 제대로 날짜에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 압력에 이렇게나 많은 국민들이 동감을 하고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법부도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아무리 인권법이 아니라 하늘에 무슨 권리 운운하는 천부인권론이 갑자기 튀어나오려고 하네요. 별의별 의미를 갖다 붙이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눈높이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상식에 부합되는 눈높이가 바로 법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요즘 거의 흑화됐습니다. 흑화. 이재명은 아시다시피 대단히 컴플렉스가 많은 인간이에요. 자신이 주류가 되지 아니한 그런 정치 이 지형, 특히 민주당은 참 족보를 따지는 정당이에요. 국민의힘은 족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짜 족보를 따져요. 너 한총련 몇 기야? 난 산민투 출신이야. 나는 전대협 출신이야. 뭐 이런 식의 족보.
나는 인노련 출신이야. 학생운동이 족보가 어떻게 되고 나는 노동운동의 족보가 어떻게 되고 그거 따져가면서 정당에 들어와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면서 바로 당직자라는 사람들을 운동권 후배들로 꽉꽉 채웠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 민주당에서 도대체 이런 그 이재명 같은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여 있겠습니까? 인사하는데 아이고 저 한총련 몇 기세요? 전대협 출신이시든가? 학생운동 어디서 하셨어요? 노동운동 하셨구나. 내가 전대협에서 못 봤어. 연배가 82학번이면 전대협일 텐데 내가 못 봤어. 바로 그럼 학출. 그러니까 학교 그만두시고 노동운동에 뛰어드셨죠? 노동운동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 이런 식의 이 역사성, 자기네들의 옛날 얘기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인연을 아까 그 옛날에 어떤 인연을 되살려서 밀어주고 끌어주려고 하는데 이재명은 그런 족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남 변두리에서 떠도는 운동권 나부랑이들과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전체 NL계에서도 또라이라고 완전히 이 취급을 받는 경기 동부연합 같은 그런 그런 집단과 손을 잡고 지금의 진보당을 끝내 3명을 국회에 진출시켜 주고 이런 자들과 손을 잡고 마이너 정치를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대학살극을 벌이지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까지 되고서는 굉장히 이런 겁니다. 나는 되게 품격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옛날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나는 옛날에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악다구니 같은 정치를 했어. SNS 맨날 글 올려가면서 세게 얘기해야지만 내 얘기를 언론에 실어주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원래는 내가 좀 품격이 있어 라고 주장을 했던 자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오마이뉴스가 인터뷰를 했는데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고 시장님 맨날 그렇게 험하게 그 글을 쓰시고 그러는데 정치인이 그러시면 어쩌려고요?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주류가 되면 나는 달라져. 알아? 내가 지금 마이너기 때문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런 천박한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제 바로 이화영 재판이 딱 끝나자마자 드디어 또다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한번 본성이 드러난 적이 있다. 기억하시죠? 지난번 비명횡사 학살을 할 때 기자들 앞에 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자는 조용히 몇 주를 있다가 갑자기 기자들한테 나타나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나 봅니다. 그때도 딱 이번 공천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가를 쭉 얘기하면서 박용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거 꼴찌예요 꼴찌. 꼴찌 아시죠? 기자들 앞에서 자기의 동료 의원이 꼴찌라고 해서 닭살 자르는데 막 웃어요. 하면서요. 그때 그 웃음은 정말 최고의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자의 이 바닥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또다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을 한우만 맞아서 헷갈린다. 자,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정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갑자기 기자 불러 모읍니다. 네, 한마디 오늘 할 거야. 딱 하면서, 이재명 구속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라고 이제 고함을 지르고, 그 다음에 딱 기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다 애완견이야. 검찰의 애완견! 하고 욕을 해댑니다. 그리고 세 가지 어떤 이유를 대지요. 그 장면에서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재명, 이제 껍데기 벗고, 자기가 완전히 지금 핀치에 몰리니까 거추장스러워. 내가 좀 점잖은 빼고 이럴 때 아니야. 난 이제부터 그냥 내 모습 원래대로 할 거야. 라면서 눈도 부아리고 고함도 지르고 온갖 쌍욕을 이제 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했던 적 많지요. 경기도지사 당선 때였나요? 바로 투표일 날 밤에 당선 축하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쭉 몇 개 인터뷰를 하고 나서 MBC가 인터뷰를 하는데 MBC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좀 힘드셨지요? 중간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김부선 얘기를 물어보나 보다 싶어갖고 네, 안 들려요. 네. 그러고 확 집어던지잖아요. 그때 그 성깔 다 드러났죠. 그 이전에도 시장 시절에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달려와서 항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도 집어터놔! 라고 고함을 질러댑니다. 그런 장면들 동영상에서 보신 분들 이재명의 그 독한 눈초리와 입에서 나오는 오물과 같은 그런 쌍욕들을 목도하셨을 겁니다. 워낙에 뭐 형수에 대한 욕설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아주 뭐 욕설 배틀 할 수 있는 사람이 올지라도 못 당할 정도의 그런 쌍욕을 해대는 그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본성을 드러내다가 이제는 또다시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의 상식 어긋난 주장, 이화영이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던 이화영이 북한에 몇십억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발언입니까? 이재명이 대북 방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친 건 온갖 증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얘기 들으려면 이재명과 경기도는 다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습니까? 유엔 제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쌀을 퍼준다, 묘목을 준다라고 약속을 한 건 그럼 바보입니까? 당신들이? 그리고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리고 바보나 정신이 나갔으니까 북한에다 대고 4번이나 공문을 보내면서 쌀을 보내줄 테니까 나 좀 초청해 주세요. 태풍 피해 좀 지원해 줄 테니까 나 좀 초청해 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공문 보내서 애원한 건 다 얘기를 안 하고 이화영이 바보냐? 아니 이게 또 열받네. 이 상황이 또 열받네. 이게라는 건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봤더니 아니 2023년인가요? 검찰에 소환됩니다. 9월인가요? 이재명이 소환됩니다.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소환이 되는데, 그 소환됐을 때, 이화영에 대해서 검찰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아니 이화영이 그렇게 돈을 처먹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처먹는 사람인 건 내 편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평화부지사로 임명했겠나? 이게 무슨 소리죠? 나는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라고 후회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뇌물을 받아 먹은 사람이라는 거를 자기가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화영을 비난하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화영이 바보냐, 뭐 정신이 나갔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호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재명이 하도 지금 거짓말을 하니까 검찰이 뭐를 들이대냐면 공문을 들이댑니다. 경기도 공문이었어요. 어떤 공문? 내용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화영이 얘기한 대로 사실 2018년 10월 달에 스마트팜을 하기로 10월 달에 북한을 갔다 온 이화영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 김성혜가 돈을 받지 못하자 바로 조선 아태의 부실장입니다. 화가 난 김성혜가 쌍방울 김성태한테 경기도가 돈을 안 보낸다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월 달쯤인가요? 바로
9월 달인가? 쌀을 보낸다. 쌀을 10만 톤을 보낼 테니까, 제발 좀 진정해다오. 라고 이화영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친필로 10만 톤 지원한다. 화를 낸다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불을 꺼야지. 그래갖고, 10만 톤 보낸다. 라고 한 겁니다. 돈은 못 보내는데 10만 톤은 어떻게든 보낼 테니까 이제 좀 기다려줘. 방북 좀 하게 해줘. 돈 줄게. 이런 약속을 10만 톤이, 그 쌀 10만 톤이 바로 상징하는 건데, 그 공문 누가 사인했습니까? 이재명이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한테 당신이 이렇게 사인까지 했잖아. 뭔 소리야. 방북을 몰라? 당신이 지금 방북한다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다 이화영이 직인을 나 몰래 찍은 거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화영이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화영이 그렇게 직인을 훔쳐서 찍어서 공문서 위조를 했는데 당신 사인은 거기 왜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사인한 거 아니에요? 최종 결정권자로? 사인까지 그럼 위조했나? 그런데 다 그렇다 치고 아니, 이화영이 그렇게 한 공문에 이재명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재명은 오늘 뭐라 그런다고요? 이화영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화영은 바보거나 무슨 정신이 나간 그런 게 아니야. 이화영은 전화정부 대북 특사였어. 그런 사람이 그런 상식을 몰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재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나오죠. 뭐요? 바로 박정훈 여당의 박정훈 의원이 위증교사 관련 이재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 이 사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이재명이 죽다가 살아난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바로 검사 사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검사 사칭, 당시에 성남시장의 비리를 캐겠다고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성남시장의 그런 보좌관으로 있던 김진섭 씨가 바로 위증을 한 그러니까 이재명의 위증교사로 말미암아 위증을 한 그런 재판입니다. 이미 이 김 씨는 내가 이재명의 그때 말을 듣고 위증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판 김동현이라는 판사가 늘어뜨려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고 하는데요. 박정훈이 바로 이 대목에서 딱하니 녹취를 공개합니다. 이 녹취 내용이란 것은 이재명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이고 내 도움 좀 받을 것 같아요. 제발 그때 당시 얘기 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고 김 씨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녹취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자 이제 결정적으로 걸렸네. 이재명 지사. 봐요. 어차피라는 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어차피라는 말을 씁니까? 자, 어차피는 뭐냐면 이럴 때 씁니다. 아이고,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이렇게 될 텐데 좀 도와줘요. 이 소리거든요. 자, 보세요.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아니, 그거 옛날 얘기라 그거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차피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아이고 당신이 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있으면 보좌관 얘기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어차피 그때 있던 사람들 다 기억 못해요. 어차피 라는 말이 결정적인 지금 회유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라는 내용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어차피 이러니까, 어차피 저러니까, 어차피 이러니까, 좀 내 얘기대로 좀 해줘요.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대목에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변론 요지서대로 너 말을 해라. 알아들었지? 그러면 내가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아니냐. 성남시장 출신 네가 하는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라는 뉘앙스고요. 이 얘기는 바로 김씨가 피고 김씨가 내가 이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남시에서 사업을 계속할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결정적인 한 방이 또 될 거다. 왜? 그 판사가 또 많은 또 생각을 해서 머리를 굴려서 야 이거 그냥 100만 원 안 내고 100만 원 아니고 한 80만 원 때려버려. 응? 공직선거법, 위중교사니까 참 80만 원이 아니구나. 공직선거법은 80만 원, 100만 원이죠. 어쨌든, 이거 무죄 때려버려? 뭐 이렇게 고민을 할 게 아닙니까? 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런 녹취록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된 이상, 이재명이 얼마나, 김 씨에게, 내 말대로 좀 해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정훈이 오늘 큰 걸 하나 터뜨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 이재명의 약한 고리가 드러났다라는 것이고요. 또 개딸들과의 전쟁, 여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개딸들보다 국민 여론 70%가 무섭다. 국민 여론 70%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절대 돼선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재판 확실하게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로 들어가 보지요. 오늘의 이슈 통일 문제, 안보 문제, 또 한반도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 지금 18일이면 푸틴이 북한에 갑니다. 소련, 러시아 통틀어서 북한에 찾아간 지도자는 푸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의 지도자는 푸틴은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이지요.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 두 나라의 두 수반은 어떤 관계지요? 6.25 남침 때 손을 잡고 남침을 계획하고 남침을 자행한 자들입니다. 아시죠? 이미 동구권이 다 서방화가 됐습니다. 옛날에 동구권에 있던 자료들이 그래서 서방 세계에 다 알려졌지요. 그 동구권에 있는 대사관들이 바로 본국에 그러니까 북한 대사, 북한 주재 대사들이나 혹은 소련 주재 대사들, 중국 주재 대사들이 전부 본국에 낸 보고서가 다 서방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을 조종해서 6.25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갔는가가 그 안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 6.25를 끝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김일성은 사실 더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은 이제 끝내겠다라고 스탈린한테 보고할 때마다 스탈린은 더 있어라 라고 한 겁니다. 스탈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군인과 너무나 많은 유엔군과 너무나 많은 미군이 전사했습니다. 몇 년을 끌었습니까 벌써? 왜 끌었냐고요? 스탈린은 한반도가 어떻게 되든 북한이 어떻게 되든 전혀 괴념치 않았던 인간입니다.
그가 김일성을 꼬드겨서 김일성이 남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김일성도 놀랐대요. 허락을 받으러 갔더니 흔쾌하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바로 그러니까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미군이 바로 유럽에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기 그 공산권의 세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동구권을 다 프라하를 침공하고 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다 공산화 시켰잖아요. 그 공산화하는 작업에 혹시나 미국이 투입될까봐 그래서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을까봐 미군을 바로 한반도에 묶어두기만 하면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게 스탈린의 계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김일성이 아니 그럼 탱크를 더 주던가 비행기를 더 주던가 우리는 지금 물자가 떨어지고 중공군도 버티기가 참 힘든데 왜 자꾸 계속 전쟁을 하라고 그래? 우린 여기서 좀 끝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도 스탈린이 어따 대고 이 자식이 내가 지금까지 너네한테 처음에 말이야 이제 비행기도 대주고 미국기도 대주고 탱크도 대주고 말이야 응? 김일성 어따 대고 네가 눈을 부라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했던 그런 아들과 그 손자와 그 다음에 짜르가 되려고 하는 스탈린보다 더 잔악하려고 하는 그런 푸틴이 손을 잡고 지금 회담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북한 평양에서 18일과 19일에 걸쳐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협정을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YTN의 단독 기사, 대통령실 북러 관계 자동 군사 개입 근접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뉴시스 기사를 보시면 대통령실 북러 자동 군사 개입 가능성에 러시아에 선 넘지 마라고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뭘까요? 바로 이번 그 푸틴, 김정은 간 회담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조약이나 혹은 협정을 맺을 것인가 합니다. 어떤 내용?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준의 조약 내지 협정이 만약에 올라가면 한반도의 지형은 또다시 경랑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소련,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소련입니다. 소련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위험의 그런 이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지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나 마찬가지로 이 두 개 국가가 지금 이란과 더불어서 완전히 그런 외교가에서, 국제 외교가에서 완전 왕따지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쪽에선, 지금 치르고 있고, 지네들이 침략을 해서 한쪽으로는, 고도의 핵,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해대고 있고 그러니까 양쪽 다 제재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은 지금 포탄이 모자랍니다. 총알도 모자라고 포탄도 모자라고 그런데 거꾸로 지금 북한은 재래식 포탄은 있지요. 남아 돌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내면서 북한은 이번에 완전히 군수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9월달, 작년 9월달에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가서 바로 세 곳을 갑니다. 그 전투기, 최신형 전투기 생산 기지, 그 다음에 유리 가가린 공장인가요? 그 다음에 최신의 핵 잠수함이 있는 항구. 군사항구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러시아의 보스토침인가요? 그 우주 센터를 갔다 옵니다. 세 개 다 김정은의 군침이 쭉쭉쭉쭉 흐르는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자, 이런 거 너네가 지금 원한다면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어 라는 약속을 할 것처럼 해놓고 김정은은 홀려버립니다. 물론 여기에 김정은이 진짜 홀릴 수 있도록 북한의 군인들 또 노동자들 10만여 명을 수출해라, 라는, 협정도 지금 맺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도리어, 지금 북한에다 대고 한국과 중국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통제 바깥으로 북한이 가고 러시아와 너무나 가깝게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뜻대로 정국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대놓고 북한에다가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북한은 지금 달콤합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밀월이 아주 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를 보면 미국의 국제 외교, 특히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나서서 푸틴의 방북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미국의 소리에 인터뷰를 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푸틴의 방북은 꽤 심각한 파급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더 발전되고 심화된 북러 간 군사와 안보 기술에 대한 협력 구축은 영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첨단 무기, 이런 핵 관련 기술, 이런 것들 중에 한 개 분야에서만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동북아 지역 동맹 파트너에게 대단히 심각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여기에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놀랄 일은 아니다. 반미 동맹 공고하에 노력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미 동맹이 그나마 문재인이 그렇게 초토화시키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붙였던 한미동맹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으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고화되고 있고요. 또 역대 어떠한 정부도 심지어 보수파 정부도 해내지 못한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국이 어떻게 전략 자산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실행 계획을 우리가 협의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주도를 잡을 수 있다. 주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다. 더 확고한 그런 이 플랜을 공유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더 확실하겠군요. 공유할 수 있다라는 수준의 워싱턴 회담의 선언이 있었고요. 그 선언의 결과로서 한미 간의 외교 안보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되고 있고 특히나 실무자 그러니까 전략 자산의 전개와 관련된 실무자 회담이 지금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반도의 상공과 한반도의 바다에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난 무기들이 정찰 자산 예를 들어서 정찰기들이 지금 서로 돌아가면서 한반도 상공은 날고 있고요. 지금 동해에는 퇴역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무시무시한 화력을 갖고 있는 레이건 항공모함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북한과 러시아 서로 동병상련으로 서로 뭉치더라도 우리가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의 획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미국과 일본과 함께 이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더욱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태세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파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욱 굳건하게 안보와 관련돼서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실장님 반갑습니다. 구독했어요. 77m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터라고 읽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이 이종훈의 HQ 아투TV를 시청하시길 원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꽝꽝 눌러주세요. 이영기님, 우린 우크라이나 포탄 105mm 전부 지원해야 300만 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종훈 시장님 물 좀 드셔가면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영기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다짐도 해주시고 해서 더욱더 힘이 납니다. 지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매일매일 채워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주필요 소리 시간이 아니라 내일 저죠? 깜빡했습니다. 믹스커피님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마네킹님 감사합니다. 10102 응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린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모레는 주필의 소리, 그 다음 목과 금문 송구권의 현장 정치도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